요즘같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딩크족도 얼마나 많고 솔로도 얼마나 많은데 결혼해서 애를 벌써 열어뒀다라는 것 자체가 부모님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그래서 저는 청약가점제 이런 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제도다. 이런 이상한 제도들은 빨리 때려치워야 되고 없애야 된다. 최근에 박사님께서 집을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집값이 이제 데드캡 바운스다,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더 좋은 입지로 또 이사를 가신 거잖아요. 저는 일단 1주택자고요. 1주택자인 입장에서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엄청 패닉이 왔는데 그 패닉이 왔던 요인이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하나는 레고랜드 사태. 그렇죠. 그게 정말 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전세난에 대한 공포들, 전세 사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계속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전세 가격 떨어지면서 이제 갭 투자했던 데들이 문제가 벌어지면서 연쇄도산, 연쇄파산, 이 공포가 절정에 달할 때 그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제 마음속에 픽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신도시들도 가봤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들을 쭉 가보니까 별로 그 부동산에 미리 연락 안 하고 그날 혹시 가도 되냐라고 했는데 다 어서 오세요 그러시고 그날 하루에 집을 8개 본 날도 있었어요. 물론 토요일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집을 많이 보여주는 게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빈집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전세가 나간 다음에 아직 채워나지 못한, 그러니까 그런 집들을 되게 보면서 이게 파이어 세일이구나. 근데 불이 나서 누구든 내 짐을 꺼내 가기만 하면 그거 내가 주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때 이제 10월부터 환율이 고점 치고 떨어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김작가 TV에 와서도 말씀드리지만 달러 스위칭 투자라는 게 얼마나 승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급등했다가 하락하기 시작할 때 그때 보유하던 달러를 팔아서 저평가된 원화 자산을 사면 거의 뭐 타이밍에서는 제가 어떻게 알 수 없지만 1년 지나고 손해본 적은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환율 1,400원 넘고 그럴 때 달러 보유하던 걸 다 팔아서 현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니까 그냥 즉흥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이코노미스트지만 투자할 때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지만 그 현금을 들고서 뭘 살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뭐 방송 출연해서 제가 제 인생에서 한국 주식 이렇게 많이 산 건 처음입니다 소리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도 잔뜩 사고 있는데 정말 부동산이 너무 심하게 빠지고 그날 깎아주시더라고요. 이거 얼마까지 됩니다. 이렇게까지 깎아주시는 거예요. 미리. 이걸 보고서 이건 화이어 세일이고, 화이어 세일 때는 사서 그렇게 큰 손해 볼 거 없고 나는 더군다나 환차익을 입었으니까 입은 환차익만큼 손실 보더라도 나는 뭐 마음은 아프겠지만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기스는 안 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서 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집값은 조금 반등하지 않으셨나요? 단지마다 다르죠. 여러분, 지역마다 다 다르고요. 네네. 그리고 뭐 저야 그냥 이럴 때 사야 되는 집에 대해서는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점점 사이클이 짧아지고 급매 급등이 자주 출현해요. 이 금융자본주의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집을 살 때 급등은 뭐 모르겠지만 급락할 때 사야 될 집의 특성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유동성이에요. 항상 여러분, 그죠? 그 가격이 급락했을 때 팔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파는 데가 있거든요. 팔 수 있는 데가 뭐예요? 대단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대단지 쪽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단지, 몇백 단지, 뭐 100세대 이런 데는 1년에 한 건도 거래 안 되는데 그걸 정말 당신이 갈아타게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급락했을 때가 갈아타기 찬스인데 본인이 자기가 살던 단지가 대단지가 아니면 못 팔고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살 때도 대단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또 그거 가서 여러 개 좋은 조건들의 아파트를 보는 거니까.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 우리 다 알지만 대단지이면서 적어도 2005년 이후 입주 아파트들이죠. 2005년 이후 아파트들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차가 다녀요, 지상에. 그렇죠. 2005년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근데 이제 일부 몇몇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아파트 회사들이 특화된 설계와 특화된 단지 디자인들을 하면서 커뮤니티 설비 생긴 것도 다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2005년, 6년에 입주한 이후 아파트들은 우리가 흔히들 준신축, 초품화 비슷한 아파트들이 많아요. 차든 지하로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큰 일을 겪는 일이 없죠. 그런 거에다가 또 이때 2005년 이후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평면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25평인데도 3베이가 가능한 그런 구조들이 되게 많고 패닉룸도 있고 옷장도 잘 돼 있고 붙박이장들도 잘 돼 있고 아무튼 되게 수납하기 좋고 삶의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보면 그 전에 지어진 집과 그 이후에 지어지는 집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때는
폭락할 때는 옥석 구분 없이 빠져. 그죠? 그러니까 같이 빠지니까 그때 기왕이면 좋은 거 신축. 준신축, 신축으로 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다 아는 것처럼 미래 전망이 밝은 곳을 가야죠. 미래 전망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일자리 그리고 교통망이잖아. 이거 말고 없어요. 그렇죠? 부동산의 미래 전망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이, 세 번째도 있지. 재건축. 알잖아요. 재건축 아파트가 이 불황이 닥치는 순간 조합원들끼리 또는 뭐 사업 주체들끼리 얼마나 갈등이 생깁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좀 쉽지 않으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근처에 무슨 대규모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킨텍스. 킨텍스 옆에 제가 살던 킨텍스 옆에를 생각해 보면 GTX가 24년에 개통된다며. 그런데도 폭락하잖아. GTX가 개통되는 지역인데도 폭락하는 경우들이 이번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데를 산다든가. 두 번째가 일자리 중심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자리 중심지는 세 군데잖아요. 강남, 여의도, 광화문. 거기다가 경기 남부. 그리고 뭐 좀 넓게 확장해 보면 클러스터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클러스터. 4대 클러스터가 어디죠? 전 세계 100대 클러스터 안에 한국이 4개 있거든요. 세계 4등이 있거든요. 서울. 그리고 세계 20위가 있어요. 대전, 세종, 청주, 대세청. 그리고 100위권이지만 하위권에 있는 두 지역이 부산하고 대구예요. 안타깝게도 창원이 이제 100위권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 이제 중공업 불황 때문에 그랬겠죠.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클러스터라는 게 결국은 혁신의 중심지고 일자리의 중심지고 좋은 연구기관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일자리가 줄거나 고학력자, 고소득자가 계속 몰려들고 유입되는 곳이라면 집값이 빠질 때 저가 미수가 가능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듣고 보니까. 그리고 당연히 학군이 좋아지겠죠. 고학력자 모여 사니까. 옥석 구분 없이 폭락했을 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이번에 대충 대단지들 다녀보니까 열몇 군데 다녔던 것 같아요. 처음엔 재미삼아 다니다가 나중엔 진지해졌는데 2021년 여름의 고점 대비 평균 제가 보니까 한 30에서 35% 빠졌어요. 그 좋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단지가. 대단지 2005년 이후 그리고 호재, 만발 이런 단지가 35%에서 30% 빠지니까 패닉인 거고 더 빠지면 경제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단지들이 이 정도가 패닉이라는 건 다른 단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나라 망하는 거에 저는 베팅하지 말라고 항상 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경제가 망한다고 베팅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 되게 낙관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뭐 망하지 않은 거면 뭐 고점에서 35% 그리고 가서 적당히 내고 하니까 더 깎아주시는데 그럼 뭘 그걸 주저할 필요가 있나. 그럼 샀죠. 그날 얼마나 깎아주시는데? 지금 가격을 여쭤본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할인 가격이. 그 자리에서 3천만 원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진짜 급한 거예요. 나온 가격도 약간 급매였고. 급매였는데 로얄동 로얄층인데 로얄 RR. RR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뭐 너무 기본이라. 불황에 살 때는요, 저층 뭐 나홀 아파트 사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유동성 좋은 걸 사야죠. 급매니까 시장이 붕괴되니까 RR이 나오는 거잖아. 올라갈 때 안 나온다면서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거기 계속 만족하며 살고 있으니까. 불만이 있어야 이사를 하잖아. 그런 것들을 사는 거죠. 유동성이 대단지는 10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요거 기준. 저는 1000세대도 적다. 1000세대 적다. 예, 제가 다닌 단지는 다 한 2000세대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0세대. 계속 어떻게 찾아다니다보다 이제 그렇게 그런 단지만 다니게 됐는데요. 대충 2000세대 이상이고 가장 노후화된 단지도 2005년 이후 입주 단지를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5년 입주 단지 벌써 17년 차, 18년 차니까 작년에 샀으니까 17년 차니까 조금만 지나면 20년 차잖아. 그런 단지보다는 이제 신축을 다녔는데 아시는 것처럼 신축은 좀 이게 매매 조건도 되게 많은 집들도 많고 금매도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준신축까지 범위를 넓혀서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사님은 지금 이제 어쨌든 매매가 전세가가 이제 바닥 찍고 어쨌든 반등한 건 사실이잖아요. 요거 그러면 데드캡 바운스라고 보세요? 이제 아니면 진짜 반등이라고 이제 보시나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전문가분들 입장이 요즘 좀 다르더라고요. 뭐 저도 자신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집값이 반등했던 이유는 금리가 빠진 게 제일 컸는데 금리 뭐 다시 오른다는 이야기가 좀 있으니까 그러면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2008년에서 2011년이 가장 대표적인 데드캡 바운스였거든요. 그때 2009년에 정부 정책금리가 5.25에서 2%까지 받았나? 3% 인하를 하니까 바로 집값이 급등했었거든요. 급등했다가 다시 2010년, 11년을 고비해서 두들겨 맞고 2014년 정도 하우스푸어 사태까지 길고 긴 하락 행진을 보였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김중수 총재님 2010년, 11년에 금리 엄청 올렸잖아요. 3.25까지 올렸나? 3.5까지 올렸나 그래요. 그 바닥에서 금리를 다시 2%에서 3%, 3.25까지 올리면
이 금리 다시 50% 이상 오른 거죠. 그러니까 절대 금리 레벨이 엄청 급등한 거죠. 그래서 경기도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특히 그때 뭐가 있었냐면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있었는데 거기다 금리를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니까 부동산 시장이 한 번 더 부러졌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2009년하고 비슷하다. 금리가 시장 금리가 정부가 아직 금리는 인하 안 해줬지만 대출 금리는 이번에 나온 가중평균 금리 보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의 평균 금리가 4.2. 우대 조건 받거나 재무구조 좋으신 분들은 3% 후반에 지금 대출 받는다는 건데 제가 그때 레고랜드 때 집을 보러 다니면서 이렇게 아파트 그 금리 나오는 거 보고 다니잖아요. 지나가면서 6.2에서 6.8 정도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야, 그러면 지금 8개월 만에 금리 3% 빠졌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고금리랑 저금리를 비교한 거니까 3%까지는 안 되겠네. 한 2.5% 빠졌다. 이 정도 금리 빠지니까 그때 금리 빠진 거랑 똑같잖아요. 5.25가 2% 될 때랑 금리가 거의 지금 비슷하게 빠진 거 아니에요, 시장 금리는. 금리가 그렇게 빠지는데 2009년처럼 부동산 시장에 반등하는 건 지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다만 데드캣 바운드가 되려면 다시 이제 김중수 총재가 2010년 금리 올린 것처럼 여기서 한국은행이 아니야 우리 금리 인하 안 해 인상할 거야 라고 돌아서서 여기서 금리 더 올리겠다고 나서면 데드캣 바운드가 되는 거죠. 지금 금리장이니까. 네. 아니, 금리가 5%의 대출금 이 거기가 5% 이상이었죠. 6% 후반까지도 저는 봤으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 높은 금리를 내다가 지금 3%까지 나오고 여기다가 적격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정부가 해주니까 금리 떨어지는 것이 나오면서 최근에 집값의 어떤 상승 전환을 시켜줬는데 이게 빗나가면 금리 인하의 기대가 빗나갈 때는 다시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동의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뭐 한두 번 정도 더 올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3번인가 4번인가 연속 동결했잖아요. 네, 그 동결했는데 앞으로 안 올릴 확률이 더 안 높잖아요. 올릴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네. 이제 어젠가요, 그젠가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어요. 거기 요새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또 지체 없이 금리를 인상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가 호주나 캐나다하고 되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 세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소규모 개방 경제들이잖아요. 선진국인데 소규모 개방 경제. 다 인구 2천만, 3천만, 5천만. 그죠? 인구가 막 몇 억 되는 인구는 아니니까 경제는 작잖아요. 1인당 GDP는 다 3만 불, 5만 불 그러고 있지만 그죠? 경제는 작잖아요. 인구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경제 강대국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제 중간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바로 따라가지도 않고 자기네 나라의 상황을 되게 많이 보는 나라들인데 이번에 호주가 금리 인상을 2번이나 연속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겁나죠 좀.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 저는 금리를 연내 10월, 11월 중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는 쪽이잖아요. 지난번에 와서도 좀 금리 그때 내릴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호주 중앙은행 금리 인상할 줄 전 몰랐으니까. 저도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틀릴 가능성들이 있고 그렇다면 금리가 시장 금리의 하락이 멈추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다시 복귀하거나 하는 가능성이 생기면 그때는 집값도 전망을 다시 해야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더블딥 나오는 조건은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뭐 이제 시장의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집을 사는 분들이 다주택자들이 사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반등하는 거에 좀 불안한 마음에 사고 있는 이제 매수세가 있어서 그렇지 이거는 다시 좀 집값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매수세가 더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주택자분들은? 무주택자들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네.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부터 월세 사는 사람까지 다 다양한데 지금 사는 사람은 아마 저는 전세 사는 사람이라고 봐요. 이번 전세의 무서움을 봤잖아요. 전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봤기 때문에 전세에서 자가로 갈아타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받기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러면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인 거고요. 실제로 능력 없는 사람들이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산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더군다나 금리가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 신용도도 좋으니까. 금리 떨어질 때 사는 거는 뭐 저는 그렇게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우리가 2009년 이야기를 아까 해서 그런데 서울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2009년 저점을 잡았다면 2013년까지 봐도 뭐 그렇게 크게 안 빠졌어요. 거기서 바닥이 시장이 패닉이 나온 다음에 급금매 잡은 사람이 그것도 로얄층 로얄동 잡았으면 몇 년 동안 시장이 뭐 재미없는 장이 오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뭐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 안정성에 따르는 또 혜택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에 의해서 출현했고 그 사람들이 능력되는 사람들이 전세 살던 자기 돈으로 전세 살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산 걸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약간 가치 판단 입장에서 도덕적인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지 투자의 판단에서 그게 뭐가 비난받을 행동은 아니다. 난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분들 이제 투자 수요 이분들은 좀 언제쯤 못 들어온다고 사죠? 보세요? 지금 못 사죠. 이분들이 들어와야지 진짜 집값이 그래서 저도 상승할 텐데. 저도 그래서 더블딥 리스크가 없지 않다. 네. 금리 오르면 아무리 실수요자 받쳐준다 그래도 빠진다. 네. 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네.
다주택자가 살 때가 진바닥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사이클이 5번 있었는데 5번. 78년, 90년, 2006년, 2021년 이렇게 5번 있었어요. 그죠? 사이클이 길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실수요자들이 사서 가격 반등 나온 거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는 가격, 전세 이런 리스크를 따져보고 산 거고 금리가 낮으니까 산 거에 대해서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투자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 건.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예요. 차라리 저는. 전세 리스크를 해지하는 용도로 집을 산 거에 대해서 뭐라는 건 그건 꼰대다. 다만 다주택자들은 아직 못 움직이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때의 특성을 지난번 5번의 경기 사이클,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하면 바닥은 4번 나온 거잖아요. 그 4번의 사이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택 공급 감소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예, 그거는 모멘텀 요인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히려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게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2가지 특성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도세 중과가 완화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대규모의 쾌적한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들이 부각될 때 시장이 오히려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 경쟁률의 급등. 2017년, 18년이 그랬죠? 생각해보면 신도시 건설한다 그러는데 지금 폭등했어. 그리고 청약 경쟁률 폭등했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도입하고 하면서. 그런 거가 별로 부동산 시장의 억제 요인이라기보다는 확대 요인이에요. 왜 그런가? 지금은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데는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데 재건축 재개발에 물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불황에.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탈출구를 열어주는 그런 정책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가에 대한 어떤 상한제 이런 것들도 열어주고 막 그러면서 시장이 그런 신축 주택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게 점점 불황 속에서도 완판되는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그 지분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해서 차익을 실현하면서 시장에 돈이 돌 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양도세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이 2가지 정책들이 나오는 시기인데 이미 작년에 정부가 규제 대상 지역을 많이 해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이제 강남 3구랑 용산만 남았고 여기에다가 양도세도 완화해 주겠다고 다 했는데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법 개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뭐냐면 실수요자장이에요. 다주택자들은 안 움직여요. 잘. 그냥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금리만 조금이라도 반등해버리면 다시 시장이 더블딥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이제 다주택자들 앞에 그런 것들이 형성돼야지 이제 좀 들어올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때 항상 세금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거액자 상가들이시니까 세금 문제 해결 안 되면 쉽지 않다고 봐야죠. 그 대신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들이 점점 완화되고 있고 뭐 특히 실거주 요건 이런 것들도 완화되고 매매에 있어서의 조건들도 완화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직 그건 또 아직 안 풀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봐야죠. 그러니까 규제를 잘 봐야 된다. 지금은 아까 이야기했던 2가지 핵심적인 규제 완화 관건인데 일단 서울시도 일 안 하고 국회도 일 안 하고 그러고 있죠. 예, 저는 뭐 모두각입니다, 여러분. 무당파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 못하면 저는 혼내는 사람이고요. 아무튼 뭐 말만 무성했지 규제 완화된 건 투기과열지구 해제 일부 된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장이 반등했다. 이건 결국 정부가 정책을 써서라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레고랜드 사태 때 급등했던 금리가 떨어진 게 제일 크다 봅니다. 그럼 뉴스에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촉진시키는 제도, 박근혜 정부 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라든가 기업형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들 이런 식의 그 다주택자들의 또는 기업형의 주택 매수를 촉진시키는 정책들이 나온다면 더 효과가 크겠죠. 지금 그 무주택자분들이 청약이랑 경매로 집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 좋다니까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이럴 때 경매로 사는 거죠. 물론 이제 경매라는 게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경매 나오는 물건들이라는 게 결국은 1차는 지금 거의 유찰되고 있거든요. 2차나 3차에서 사는 게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싸거나 아니면 RR이면 괜찮잖아요. 로얄동 로얄층이면. 근데 매력 있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저는 경매로 사는 거 정말 좋다. 청약은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강남 3구랑 용산 쪽에 나오는 청약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거긴 괜찮은데 저는 우리나라 청약 가점제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비판적인 사람인 게 부잣집 막내 아들 특공이고 부잣집 막내 아들 청약이라고 제가 맨날 혼내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신혼부부 특공 이런 거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봉이 7천만 원대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10억짜리 서울에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를 걸었어도 10억 정도 돈이 필요한데 아니 연봉 그거밖에 못 버는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어떻게 유지해요?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기다가 또 청약 받을 때 애도 많아야 되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딩크족도 얼마나 많고 솔로도 얼마나 많은데 결혼해서 애를 벌써 열어뒀다라는 것 자체가 부모님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특별 공급이라든가 청약가점제도 그렇잖아요. 뭐 애가 많아야 되고 복양하는 사람 많은데 들어가는 집은 20평, 19평 그냥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고 그래서 저는 청약가점제 이런 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제도다. 이런 이상한 제도들은 빨리 때려치워야 되고 없애야 된다. 특히 신혼부부 특권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전근대적인 제도들은 빨리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커플 특공이지. 동거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동거하고 있는 결혼식도 못 올리고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특별 공급 대상이지. 무슨 놈의 신혼부부 특공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허례의식에 허위의식 가득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분양가 상한제 해제되는 순간 청약가점제 인기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남아있는 데는 지금 강남 3구에 용산밖에 없는데 거기는 안 그래도 비싸잖아. 거긴 신매덕이란 말이야. 거기 능력되면 하는 거지. 난 이렇게밖에 말 못하겠어요. 장미 크로바 뭐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저는 이런 청약제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의 제도들이고 암적인 제도들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 좋게 되면 뭐 좋은 거니까 하시라. 근데 이제 잘 따져봐야 될 때인 것 같다 정도 봅니다.